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모두 태극기 개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니까 6월 6일 현충일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소중한 연휴의 마지막 날에 미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요, 정말 오래간만에 미준의 책 읽어주는 남자를 준비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코너고요.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주시는 그런 시리즈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제가 좀 바쁘다는 핑계로 한동안 미준의 책 읽어주는 남자를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 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뭐 책 이름 치고 굉장히 좀 시적이잖아요. 그래서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굉장히 좀 감상에 적게 하는 그런 제목인데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거시적인 매크로를 다루는 내용이라서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비교적 쉽게 저자가 설명을 잘 해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공휴일을 맞이해서 함께 읽기에 더할 로 없이 좋은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일단 저자를 소개해드리면요. 피터 나바로입니다. 자, 여기 사진에 나온 바로 이분인데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제학과 공공정책을 가르치고 명예교수를 지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서요.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을 거쳐서 대통령 보좌관을 지낸 경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책도 많이 저술하셨고요. 그리고 또 CNBC, 뭐 ABC, MBC 등 여러 가지 TV 프로그램에 자주 좀 출연하시는 굉장히 활동이 왕성하신 그런 투자자 그리고 경제학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의 목차를 먼저 보이는데요. 목차가 대단합니다. 총 2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딱 목차만 봐도 얼마나 많은 내용을 이 저자가 하나의 책에 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시장을 압박하는 거시적 파동, 2장 무대 뒤의 실세 경제학파들, 3장 정부의 도구상자, 4장 연준과 싸우지 말라, 5장 매크로 투자의 8가지 원칙, 6장 중요한 건 업종이다, 7장 강세 업종 찾아내기, 8장 자금을 보호하는 10가지 규칙, 9장 리스크 관리하는 12가지 규칙, 10장 모든 투자 유형의 거시적 관점 적용하기, 11장 매크로 투자 성공을 위한 체크리스트, 12장 경제지표는 거시적 탐험의 나침반, 13장입니다. 불황의 약세장에 대응하기, 14장 경기순환에 맞게 투자하기, 15장 인플레이션이 다가올 때, 16장 생산성 증대가 중요한 이유, 17장 재정 적자 어떻게 볼 것인가, 18장 무역 적자의 덫, 19장 사회적 대변동은 절호의 기회, 20장 정치로 들어가서 경제로 나와라. 자, 보시는 것처럼 각종 굉장히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큰 줄기는 하나입니다. 결국은 이제 거시적 매크로의 상황을 이해를 해야 우리가 효과적인 투자를 진행해서 건강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이것이 메인 메시지거든요. 이렇게 좀 광대한 범위를 다루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정말 제가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만 함께 읽어보면서 오늘 방송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내용이 깁니다. 중간에 끊지 마시고요. 마지막까지 꼭 함께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6월 6일 월요일이고 또 현충일이죠. 제가 준비한 내용은 미준의 책 읽어주는 남자,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입니다. 미준의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이 책을 권해드리고 싶은 분들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고요. 두 번째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장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평가, 이 책을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잠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은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오래간만에 보내드리는 미준의 책 읽어주는 남자,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서 장기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지는 증시 때문에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 주식 관련 유튜버 분들께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분들이 보내주시는 방송 내용에서 작은아마 도움을 받고 계신다면 따뜻한 댓글로 성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요. 우리가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첫 번째 챕터로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첫 번째 챕터에서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어보고, 이런 분들께 이 책을 권유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어떤 분들에게 적합한 책인지 잠깐 정리를 해봤습니다.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이 책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요, 첫 번째로 매크로 경제의 사이클에 맞춰서 투자 섹터 비중을 조절하고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싶으신 분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자를 6개월, 1년, 2년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씩 투자의 경력도 늘려나가시고 스킬을 연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결국에 지금부터 한 10년이 지났을 때는 우리 자신이 좀 매크로 경제도 이해하고 그 사이클에 맞춰서 투자 섹터의 비중도 조절할 줄 알고 이런 모습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미래의 자신의 업그레이드된 투자자의 모습을 그리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조금이라도 더 적합한 시기에 주식 매도와 매수를 좀 하면서 타이밍을 잘 잡고 싶으신 분들께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리세션 리스크 등 굉장히 좀 많은 악재들이 나오고 있는 시기잖아요. 따라서 이때 좀 두려움이 많이 생기시는 분들이 이러한 사회 현상, 경제적인 매크로 현상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면요. 아무래도 그런 두려움이 조금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매크로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투자 성과를 향상시키고 싶은 저를 포함한 모든 투자자분들께 이 책을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들만 간추려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읽어볼 텐데요. 제가 좀 줄인다고 줄였는데 그럼에도 굉장히 좀 많은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좀 빨리빨리 함께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여러분들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이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과연 이런 제목이 왜 나왔을까 궁금해서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부터 좀 풀어드릴까 합니다. 뛰어난 경영과 탄탄한 펀더멘탈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스 주식은 최근 몇 개월 사이에 8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이때 거시경제에 밝은 한 투자자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세계 최대의 커피콩 생산국인 브라질에 비가 내려 심각했던 가뭄이 해소되었다는 토막 기사에 주목했다. 이 뉴스를 근거로 그 투자자는 스타벅스 주식을 수천 주 매입했다. 비가 와서 브라질의 커피콩 생산량이 늘어나면 커피콩 가격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스타벅스의 이용폭이 늘어날 것이며 그러면 주가도 오를 거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음 주 스타벅스 주식은 2포인트 더 빠졌지만 그 매크로 투자자는 침착하게 기다렸다. 마침내 주가가 아주 빠른 속도로 치솟기 시작했고 3일 만에 10포인트나 올랐다. 그 투자자는 주식을 팔아 이익 8,000달러를 챙기고 빠져나왔다. 이 에피소드가요, 바로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라는 제목이 형성된 배경입니다. 우리가 거시적인 경제, 매크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으면요, 남들보다 조금 앞날을 볼 수 있고 이러한 예측이 좀 정확해진다면 그런 예측에 따라서 투자 결정을 할 수 있고 결국 건강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이것이 이 책에서 전달해주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이렇게 매크로를 이용을 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한 또 다른 사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자, 미국 법무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을 종식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미시적 투자자들이 탈출구를 향해 모여들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동안 거시경제에 정통한 투자자들은 선 마이크로시스템스 그리고 오라클의 주가가 이 뉴스 덕분에 이익을 볼 것임을 즉시 감지했다. 이 두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요 경쟁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매크로 투자자는 조용히 이들 기업의 주식을 수천 주 매입했다. 수주일 후 그는 12,000달러의 수익을 챙긴 뒤 빠져나갔다. 이 책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하실 부분은 뭐냐면요, 쓰여진 지 한 20년 정도 지난 굉장히 고전입니다. 그래서 고전 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시로 나와 있는 그런 투자 사례가 옛날 일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예전에 좀 독점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 이 시기에 대한 예시를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오래전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매크로 투자 사례 세 번째는요, 유나이티드 항공입니다. 자, 유나이티드 항공은 세계 최대의 항공사로 거듭나기 위해 US 에어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투자자들이 US 에어 쪽에 붙기 위해 각축을 벌이는 동안 거시 경제에 밝은 투자자는 조용히 노스웨스트 항공 주식을 매입했다. 그 투자자는 며칠 후면 노스웨스트가 델타 항공이나 아메리칸 항공 인수 대상이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합병 발표에서 13일이 지난 행운의 날 그는 10포인트 수익을 올리고 빠져나갔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야기도 이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항공사가 유나이티드 에어, 그리고 델타 에어라인, 아메리칸 에어라인 뭐 이런 항공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US 에어를 인수하면서 어떻게 보면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였죠. 그때 이제 많은 투자자들은 US 에어가 빨리 주식이 올랄 테니까 여기에 좀 올라타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때 거시적인 경제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노스웨스트라는 또 다른 작은 항공사에 베팅을 했다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유나이티드 항공이 치고 나가는 것을 델타 항공이나 아메리카 항공이 그냥 좀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전체적인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투자의 기회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최고 전문가들은 모두 거시 경제적 이벤트 일정을 면밀하게 관찰한다. 이 스마트머니가 이벤트 일정을 관찰하면서 실제 이벤트에 대한 예상도 형성한다.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와 경제학자들은 앞으로 발표될 수치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대한 합의 예상치를 내놓는다. 이 합의 예상치가 바로 컨센서스죠. 자, 여기서 더욱 중요한 점은 이 스마트머니가 예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벤트가 일어나기 전에 그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월스트리트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면 그곳의 스마트머니는 뉴스가 실제로 보도되기 전에 이미 인플레이션에 민감한 업종에서 빠져나와 며칠 또는 몇 주일 만에 더 방어적인 업종으로 옮겨갔을 것이다. 이후 뉴스가 나오고 그것이 예상과 일치한다 해도 주식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시장은 이미 반응했기 때문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마트머니, 굉장히 대규모의 자금을 굴리는 그런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이 투자자들은 항상 이벤트 일정을 관찰하면서 미리미리 예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들의 예측을 바탕으로 해서 미리 자금은 다 움직이기 시작한다. 따라서 월가의 차트를 우리가 보면요. 항상 매크로보다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매크로를 이해하고 있어야 자금 흐름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미리 우리도 알아볼 수가 있고, 그래서 나중에 뉴스가 발생할 때는 오히려 그 주가 차트가 거꾸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보충 설명이 나와 있죠. 월스트리트가 예상에 크게 운전해 거래한다는 점은 거시 경제적 사건에 대한 시장 반응을 가늠하려고 애쓰는 순진한 통계학자들을 어렵게 만든다. 예를 들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전후의 주가를 관찰했다고 가정하자. 주가 변동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통계적 의미를 가지고 경제 침체 신호들은 주가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 같다라고 결론 지을 것이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가 알아채지 못한 것은 주가 변동이 정말 밝혀내기 힘든 시간대, 즉 3, 4일 또는 1, 2주, 심지어 1개월 전에 이미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자,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항상 월스트리트의 큰손들, 스마트 머니는 뭐 한 1개월 정도는 먼저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이 월가에서 예상했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이미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서라는 거죠. 따라서 통계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이러한 그 이벤트랑 주가의 변동은 별 차이가 없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항상 매크로의 사건과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관계가 있는데 매크로가 발생하기 전에 주식시장이 미리 움직이기 때문에 관련이 적은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추세는 당신의 친구다. 따라서 추세에 역행하는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전체 시장의 추세를 추적하는 일은 매크로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다.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생각하면서 매크로 투자 행동 규범을 기억하자. 자, 여기까지 읽어보고 좀 반성하게 되죠. 우리가 지난 1년 가까이 성장주 그리고 테크 주식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자, 그때 우리가 한 가지 놓쳤던 점이 바로 추세가 아닐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매크로의 추세를 이해했다면 뭐 적어도 다른 섹터로 옮기진 않았어도 조금은 추가 매수의 시점을 늘려나가면서 현금을 많이 모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두 가지 매크로 투자 행동 규범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시장이 상승될 때는 강세 업종에 강세 주식을 매입하라.
두 번째, 시장이 하락세일 때는 약세 업종의 약세 주식을 공매도하라. 이렇게 두 가지 우리가 쉽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룰이 나옵니다. 따라서 만약에 시장이 불장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전체적인 시장 지수가 상승할 때는요. 그중에서 가장 강세 업종, 어떤 업종이 지금 이 불장을 이끌고 있는지를 알아내고 그중에서도 최고의 모습을 보이는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투자의 전략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처럼 시장이 하락세일 때는 어떠한 섹터가 지금 약세를 이끌고 있는가를 좀 파악을 해서 그중에서도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주식을 공매도하면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각 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20장으로 좀 기획이 되어 있는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그 중에 제가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만 간추려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8장으로 좀 옮겨가서요, 8장에는 자금을 보호하는 10가지 규칙이 나오는데요. 10가지 규칙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몇 가지 규칙만 주요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에는 손실을 차단하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실제로 당신에게 상처를 입힌 쪽박주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잃어버리는 것은 돈뿐만이 아니다. 쪽박주에 돈이 묶여서 새로운 거래와 잠재적인 승자를 붙잡을 수 없으니 기회비용이 추가된다. 따라서 날린 돈이 너무 많아서 주가가 회복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생각은 매우 무모하고 잘못된 개념이다. 주식을 갖고 있다면 주식이 회생해서 손실을 줄여줄까라는 식의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손실을 차단해서 자금을 자유롭게 푼 다음 쪽박주가 회복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강한 상승세를 타는 종목이나 업종에 투자할까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 이 질문의 대답은 항상 그렇다이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자, 그게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 대부분의 조언들은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더 적합한 것들이 좀 보입니다. 이번 조언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손실이 일어났을 때 손실을 차단하라.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기적인 관점, 1개월이나 3개월, 6개월 이렇게 보면서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팁이 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10년, 15년, 20년 정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조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뭐냐면요, 손실을 차단하되 만약에 이 손실이 매크로의 영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이 무너져서 나오는 손실이 발생된다면 물론 그 손실은 차단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조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수익을 늘려라입니다. 트레이더 대부분은 손해본 거래에서는 오래 머무는 반면 유리한 거래에서는 너무 일찍 빠져나감으로써 수익을 포기한다. 두 경우 모두 인간의 꼬인 심리가 작용한 탓이다. 좋은 거래를 해서 당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주가 상승을 기대해도 된다. 그러나 트레이더 대부분은 주가가 다시 떨어져 그간의 수익을 모두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걱정하기 시작한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너무 일찍 매도에 나선다. 이때 두려움이 희망을 이기면 수익 창출이 너무 이른 수익 실현으로 변한다. 이것은 투자금을 불릴 최고의 기회를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자금 관리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손실은 항상 재빨리 차단하면서 수익을 내는 주식은 항상 상당 기간 보유한다면 거래의 절반 이상을 실패하더라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도 굉장히 좀 맞는 말이죠. 합리적으로 들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조언을 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마지막 부분을요,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요, 손실은 빨리 차단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을 샀는데요, 10%가 떨어지면은 팔아버릴 거야. 이렇게 규칙을 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올라가는 종목이 생긴다면 바로 팔지 않고 20%, 30%, 50%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손실은 10%에서 끊어버리고 올라갈 때는 20, 30%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주기 때문에 결국 이거를 합치게 되면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론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저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늘려보고 싶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개의 주식을 사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10년을 기다렸을 때 그중에 5개는 폭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내내 이게 플러스를 보지 못하고 마이너스에 머문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해보죠. 근데 문제는 그 마이너스 폭이 아무리 커도 100%잖아요. 왜냐하면 100%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상장 폐지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10개 종목에서 5개가 상장 폐지가 된다 해도 결국 손실은 100%가 다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반면 나머지 5개 종목은 올라갔겠죠. 자, 그런데 올라가는 데는 상승에 리밋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한점이 없기 때문에 100% 올라가는 주식도 있을 거고 200%, 300%, 500%, 심지어는 10배, 20배 올라간 주식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좋은 주식을 우리가 가려서 투자했다면 그런 미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도 이 룰이 맞을 수 있지만 우리처럼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렇게 손실은 저절로 100% 차단이 되고 수익은 계속해서 올라갈 때까지 놔준다면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조언은요. 물타기를 하지 말랍니다. 저도 굉장히 좀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드린 조언이잖아요. 한번 읽어보시죠. 자, 예를 들어 주식을 50달러에 1000주 매수했는데 주가가 40달러로 떨어지자 1000주 더 매수하기로 결정한 경우다. 그렇게 하면 매수 주식의 평균 가격이 45달러로 내려가서 주가가 회복할 때 50달러가 아니라 45달러까지 올라가도 손익분기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짓은 하지 말라. 물타기는 증시에서 가장 큰 속임수 중에 하나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도 100% 공감하는 얘기고요. 물론 우리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주식을 줍줍해야겠죠. 하지만 이렇게 주식을 추가로 매수할 때 한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봤을 때 이 주식이 가장 좋아 보이는 겁니다. 밸류에이션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의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원래부터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있던 주식이고 이 주식, 이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고 미래 가치가 높게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그 주식이 마침 떨어진 거예요. 이럴 때는 물론 저가의 매수 기회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주식을 한 주, 두 주 계속해서 늘려나가야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물타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물타기라는 것은 단순히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식을 오늘 사건, 내일 사건, 모레 사건 그 기준이 내가 가지고 있는 평단가가 돼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주식의 매수를 결정할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주식을 사야 확률이 높아지지 그렇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평단가랑 비교를 해서 내 평단가보다 지금 떨어졌으니까 지금 사야 이 평단가가 조금 더 떨어지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6번째 조언입니다. 포트폴리오 회전율을 낮춰라. 온라인 거래가 등장하기 전 파렴치한 주식 중개인들은 오직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고객의 포트폴리오를 빈번히 회전시켰다. 즉 고객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수수료를 벌기 위한 거래였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온라인 투자자가 스스로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하다. 그들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지나치게 돌린다. 지루해서, 탐욕스러워서 혹은 거래에 중독되어서 그렇다. 초보 트레이더들은 종종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러지 말아야 한다. 과하게 거래하려는 모든 충동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의 회전율을 낮추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주식을 샀을 때는 엄연히 많은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예측을 통해서 가장 좀 수익률이 좋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기업들을 매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의 판단을 믿고 나의 분석이라든지 나의 예측을 믿고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도중에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뉴스를 읽어보고 이 기업의 어닝 결과를 확인하면서 내가 원했던 그런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종목을 찾아보고 뭐 더 좋아 보이는 게 있는지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계속 변화시키면 좋은 수입을 올릴 수는 없다는 거죠. 예전에 워렌 버핏이 한 얘기가 있는데요. 결국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자주 사고 파는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잘 기다릴 수 있는가에 따라서 승패가 갈린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따라서 주식 투자할 때 열심히 한다고 좋은 것보다는요. 어느 정도 기다릴 줄 아는가. 이 침착성과 그리고 이 참을성에 굉장히 좀 많은 점수를 우리가 부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9장으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의 제목은요. 리스크를 관리하는 12가지 규칙입니다. 이 12가지나 되는 규칙을 모두 다 하나하나씩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제 마음을 가장 움직였던 몇 가지 규칙을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규칙은요. 거시 경제적 이벤트 일정을 주의 깊게 살펴랍니다.
거시경제적 일정을 살피면 추세를 반전시키거나 지속시키는 이벤트들을 계속 주시하게 됨으로써 시장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업종이 서로 다른 거시경제적 뉴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는 매크로 투자자는 거시경제적 이벤트 일정을 주시함으로써 기업과 업종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니 부디 거시적 이벤트 일정을 꼼꼼히 살피고 그의 반응에 일어나는 주식시장의 등락에 대한 감각을 발전시켜 나가라 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책의 궁극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럽니다. 거시경제적인 이벤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요, 여기에 맞춰서 추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해하면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시장의 흐름에 거스리는 투자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은 지금 굉장히 좀 계속해서 상승할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서 엉뚱하게 주식을 매도하거나 아니면 주식은 계속해서 하락할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엉뚱하게 거기서 주식을 추가 매수하거나 이런 실수를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업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의 경제의 흐름은 업종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뭐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오일이라든지 아니면 원자재에 투자를 했으면 좋은 성적을 우리가 거둘 수가 있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거시 경제적 뉴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때 적합한 투자처에 자금을 옮기거나 아니면 그쪽에 조금 더 비중을 높게 설정할 수가 있거나 아니면 비중을 조절해서 낮출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관망하라. 거시경제적 뉴스들이 잇따라 발표되는 도중에는 거시경제적 신호들이 뒤섞이고 주식시장이 혼란스러운 때가 많다. 그런 때에는 과하게 거래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주식시장이 이런 혼란에서 어떻게 벗어날지에 대한 분명한 시나리오가 없다면 한쪽으로 비켜서서 관망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러면 자금 시장에서 돈을 잃는 경우가 없다. 당신이 잃는 것은 기회뿐이다. 그 기회의 방향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거래가 아닌 도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 역시도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특히 제 생각에는 저처럼 매달 직장을 통해서 수익이 생기시는 분들 아니면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면서 추가적인 자금이 생기시는 분들을 제외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미 은퇴를 하셔서 정해진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는요. 이러한 조언에 좀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거시적 경제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정도 추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2000년부터 2021년까지 경제가 계속 올라갈 때는 이런 추세를 타고 투자 자금을 좀 늘리면 되겠죠. 그러다가 2022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처럼 계속해서 거시적 뉴스가 하향의 그런 추세를 보여줄 때는 조금은 주식시장에서 멀어질 필요가 있다. 아니면 최소한 주식 투자에 들어가 있는 자금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저처럼 아니면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많은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처럼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을 해서 투자 자금을 계속해서 투여할 수 있는 추가적으로 늘릴 수 있는 분들께는 조금 해당이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를 예측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잖아요. 따라서 계속해서 투자 자금이 늘어날 수 있는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적립식으로 넣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정해진 자금을 가지고 이 자금을 가지고 계속해서 똑같은 자금을 운영하시는 분들께는 이러한 매크로 상황을 한번 참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조언은요. 7번째입니다. 가격 변동성에 맞춰 거래 규모를 조정하라. 변동성은 주가의 등락을 재는 것이 아니라 주가의 이동폭을 재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가격 변화의 크기를 재는 것이지 주가의 방향을 가늠하는 것은 아니다. 거래에 들어갈 때는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반드시 변동성을 고려해야 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변동성에 맞춰 주식 규모를 조절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베타 지수라고 부르는 게 있죠. 시장 변동성에 비해서 개별 종목이 어느 정도 변동성이 큰지를 우리가 측정하는 지수가 베타 지수거든요. 이 베타 지수를 좀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베타 지수가 굉장히 높은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주식의 규모를 좀 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타 지수가 좀 낮은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이 좀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 좀 최소화될 수 있게 노력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11번째, 거래 전에 꼭 해야 할 숙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많이 조사할수록 리스크가 줄어든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조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모든 매크로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다. 첫 번째, 업종을 알고 그 업종의 선도주와 실기주를 알아보라.
두 번째, 당신의 주식이 거시 경제적 사건들과 관련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한 주식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움직이는지 알아보라. 세 번째, 당신 주식의 기술적 특징, 즉 호가 차이, 거래량, 거래 가격대, 이동 평균, 매집과 분산 유형 등을 알아보라. 네 번째, 당신 주식의 펀더멘탈 특징, 즉 수익 성장률, 가격 실적, 관리 구조, 기관 투자자 지분들을 알아보라. 마지막으로 거시경제적 이벤트와 실적 발표 일정을 살펴보라. 특별히 실적 뉴스에 따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적 발표 시기에는 주식 거래를 하지 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요, 지금 여러 가지 투자의 기본이 되는 스킬 아니면 정보들을 좀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읽어보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최근 들어서 저 역시도 유튜브를 운영하는데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의 한 명으로서 그렇고 조금 더 제가 리서치하는,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영역을 확대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기업의 펀더멘탈, 기업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 부분에 많은 투자의 가치를 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조금 더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조금 더 양질의 컨텐츠를 이 유튜브를 통해서 구독자분들께 전달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기업의 스토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만 집중하면 안 되고 매크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 좋겠고, 그리고 나아가서 주가 차트라고 부르는 기술적 분석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러한 식의 지금 확장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숙제가 그거를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거시 경제적 사건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이해해야 된다. 이거는 결국 거시적 경제, 매크로를 좀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투자에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여기 보시면 기술적 특징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주가 차트를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따라서 추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차트 분석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스킬이 주식 투자의 종목에 대한 펀더멘탈이었다면 이 펀더멘탈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는 매크로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해를 접목을 해서요, 세 가지를 모두 포괄적으로 이해하면서 투자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의 제목은요, 모든 투자 유형에 거시적 관점 적용하기. 따라서 이 제목을 보시면요, 거시적 관점을 이해한다는 것은 투자의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어떠한 방식의 투자를 하건 우리가 거시적 마크로를 이해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저점에서 사야 하나, 정점에서 사야 하나. 먼저 저점에서 사서 정점에서 파는 전략을 살펴보자. 저점은 이제 가장 낮은 거고 정점이 높은 거잖아요. 따라서 뭐 굉장히 쉽게 이해하면 싸게 사서 굉장히 좀 높이 올라가면 팔아버리는 이러한 전략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을 버는 전략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소위 거래 범위에 있을 때만 그렇다. 거래 범위에서는 주가 지수는 물론 주식 자체가 뚜렷한 구간 내에서 등락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때 저점에서 사서 정점에서 파는 트레이더는 이러한 범위 내의 순환적인 변동을 이용해 짭짤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추세장에서는 주식과 지수 모두 끊임없이 순환적인 변동을 보일 것이다. 게다가 이런 일일 변동에 더해 전체 주식시장에는 주간, 월간, 상승 또는 하락 변동이 있다. 이런 추세장에서는 저점에서 매수해서 정점에서 매도하는 트레이더는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완전히 망하는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저점에서 사서 정점에서 파는 전략이 먹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래 범위에서 주가 지수가 왔다 갔다 할 때를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이제 즉 박스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예전부터 한국에 계신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이 박스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시달리면서 주식을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셨죠. 저점에서 사서 정점에서 팔아버리는. 따라서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굉장히 불러일으키는, 그런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해야겠다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주식시장의 모습이 바로 이 박스권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미국 주식은 사실 박스권이 아니라 항상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추세장일 때는, 추세장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불장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제 지금 2022년처럼 하락장이 일어나는 그런 추세가 있는 시장을 얘기하잖아요. 이럴 때는 이 순환적인 변동이 굉장히
주가 극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저점에서 사서 정점으로 파는 이런 전략을 가져가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설명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추세장에서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해서 정점에서 매도하면 안 되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 지지선이나 그 아래에서 머뭇거리는 주식들은 추세를 거슬러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상승장에서 저점에 이른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다. 우리가 2020년, 2021년 상승장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갑자기 주식이 떨어지는 뭐 다른 그 시장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혼자 떨어지는 주식을 발견했다면 그때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상승장에서 정점에 이른 주식을 매도하면 그것이 기존 저항성을 돌파한 다음 주식시장 전반의 상승세를 타고 새로운 정점에 도달할 경우 그야말로 대박을 놓치는 것이다. 이 경우 저점에서 사서 정점에서 파는 트레이더는 매크로 투자의 가장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를 위반한 것이며 그 때문에 수익을 날린다. 자, 여기 나오는 매크로 투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였죠? 바로 추세를 거슬리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승장인데 주가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추세가 지금 워낙 좋고 거기에서도 가장 좋은 추세를 보이는 그런 주식을 만약에 내가 운 좋게 가지고 있다면 이 추세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올라갈 수 있게끔 좀 놔둬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바텀업 방식, 즉 펀더멘탈 투자자에 대한 조언인데요. 제목이 좀 안타깝죠? 펀더멘탈 투자자의 안타까운 손실입니다. 거시적 관점을 갖지 못한 펀더멘탈 투자자는 반드시 두 종류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첫 번째 함정은 전체 증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량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함정은 좋지 않은 업종에 있는 우량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사실 진정한 펀더멘탈 투자자는 먼저 기업의 재무 실적과 주식 배분 형태, 경영과 마케팅 실적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을 조사할 것이다. 하지만 그 기업을 움직이는 정치와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도 면밀하게 관찰해야 한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조언들은요, 굉장히 좀 단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께 더 유용한 그런 팁입니다. 따라서 거시적인 관점을 갖지 못한 펀더멘탈에만 지금 집중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두 가지의 실수를 하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증시가 떨어질 때 우량 기업도 같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량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거를 또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쁜 투자의 전략은 아니거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지 않은 업종에 있는 우량 기업에 투자하는 것, 즉 지금 현재 기술주가 굉장히 좋지가 않다. 근데 기술주에 가장 좋아 보이는 우량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실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 역시도 결국 5년, 10년으로 늘려서 보면 그렇게 나쁜 투자의 수익을 발생시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 책을 읽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되도록이면 이 추세를 이용을 해서 어느 시점에서 기다려야 되는 시점인지 아니면 언제부터 좀 주식을 대량으로 확대해야 되는 시점인지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추가 매수의 시점을 적절하게 잡을 수 있다. 이 점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펀더멘탈에만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시장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그 추세에 맞는 주식의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굉장히 좀 재미있고 그리고 또 투자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성장주 투자자에 대한 조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한테 주는 얘기겠죠. 성장주 투자자들이 빠질 수 있는 위험들도 대부분 주식시장의 추세와 관련이 있다. 실제로 성장주 투자자들에게 추세는 친구다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은 없다. 성장주 투자의 요점은 주가에 대한 옳은 인식이며 주식시장 전체가 하락세이거나 투자한 업종의 인기가 없어졌을 때 가격이 급등하는 주식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어떤 시기에는 성장주가 가치주를 능가하고 다른 시기에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분명해졌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시기에 매입했고 경기 순환은 어떤 상황인지 아는 것이며 이때 거시적 관점이 정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뭐 앞에서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과 마찬가지죠. 뭐 테크 주식도 그렇고 성장주 투자도 그렇고 어떤 시점에서는 굉장히 좀 상승세가 무서운데 지금 2022년처럼 하락세에 돌아서니까 굉장히 좀 어려워지잖아요. 따라서 성장주는 이렇게 좀 그 변동성도 크고 추세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를 이용하면서 언제쯤 주식을 추가 매수하고 언제쯤에는 현금을 좀 비중을 늘려야 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시장 상황을 이해한다면 조금 더 건강하고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13번째 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장의 제목은요, 불황의 약세장에 대응하기입니다. 뭐 지금 시장 상황에 굉장히 필요한 조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겠죠.
불황의 조짐은 주식시장에 재앙을 가져온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악순환을 이해하면 알게 된다. 금리가 높아지면 많은 산업 부분에서 사업 비용이 증가한다. 사업 비용 증가는 가격 상승으로, 가격 상승은 수요 감소로 이어진다. 금리 인상으로 소비자 신용이 압박을 받을 때조차 그렇다. 소비자 수요가 감소하면 기업 재고가 증가하고 각 기업은 노동시간을 단축하게 된다. 그러면 소득이 적어지므로 소비가 감소하고 매출이 하락하고 재고가 증가하고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기 시작된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큰 폭의 소비 감소와 더 낮은 매출, 더 적은 생산, 더 많은 해고를 의미한다. 이런 경기 침체의 악순환은 모든 사업의 수지를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며 실적에 좌우되는 주가는 결국 하락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2022년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좀 반영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20년 전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따라서 시장의 모습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룰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이 정말 이 금리가 높아지면서 산업 부분에서 사업 비용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 단편적인 예로 얼마 전에 그 타겟이라든지 월마트의 실적에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바로 며칠 전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죠. 그 사람을 줄이겠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금리 향상으로 인해서 사업 비용이 증가되고 그 기업들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어떻게 보면 불황이 지금 시작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반 사항을 이해하면서 투자한다면 조금은 리스크도 줄일 수 있고 나중에 수익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알만한 매크로 투자자는 우선 두 가지 경제 지표를 살필 것이다. 하나는 자동차 트럭 판매이고 또 하나는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다. 이 두 가지는 경기가 침체되는지 또는 회복하는지 가장 먼저 암시하는 대표적인 선행 지표다. 이에 더해 경기 침체 시작을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 두 가지는 노동부가 발표하는 지표에서 찾을 수 있다. 실업수당 청구 실적은 그 전주에 실업수당 신청한 사람들의 숫자다. 별 5개짜리 중요 지표인 고용보고서는 서로 다른 업종, 지역, 인구 집단에 따른 실업률을 산정하며 주당 노동시간과 시간당 소득 같은 요인들에 관한 중요한 정보도 제공한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경기 지표가요, 매크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뭐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통해서 항상 좀 공유하고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한 가지 이제 자동차 트럭 판매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과 잘 공유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자동차 20년 전에는 이게 통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자동차 판매 수치가 많은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산업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혁명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기존의 내연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이동하는 그런 변혁기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를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읽어내기에는 약간 한계점이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택 착공이라든지 건축 허가 수는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룰이 적용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도 주택 착공 그리고 건축 허가 그런 수치를 제가 오미즈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 경제가 어디로 흘러갈지를 좀 알고 싶다면 얼마나 많은 새로운 집이 지어지고 있고 건축 허가 수는 어떻게 되는지 매달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요. 매주 목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께 가끔씩 이제 공유드리는 내용인데 새롭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실적을 제가 여러분들과 항상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이 역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직장을 다니지 못하고 있는지 그래서 실업수당을 청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계속해서 모니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금 별 5개라고 얘기하잖아요. 고용보고서입니다. 매달 첫 번째 금요일 날 나온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 고용보고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달 함께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보고서를 보면서 과연 그 경기가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는지 지금 리세션이 온다 그러는데 정말 리세션이 오는 그런 신호를 고용보고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지 계속해서 좀 자세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 고용보고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용보고서에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이 위대한 마법사라고 나와 있거든요. 고용보고서는 실업률, 비농업 분야, 취업 인구, 평균 노동 시간, 시간당 평균 임금에 관한 주요 자료들을 제공한다. 이 보고서가 위대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고용보고서는 월스트리트가 그달의 거시 경제적 경향을 수립하도록 돕고 이는 주식시장의 추세로 이어진다. 실업률과 평균 노동 시간이 이 보고서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보고서를 통해 이후 발표되는 다른 많은 거시 경제적 지표를 추정할 수 있다. 가령 실제 노동자의 수와 노동 시간, 초과 노동 시간을 알면 노동자들의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다. 이 정보는 2주일 후에 산업 생산 지수로 발표될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노동자의 급여 수준을 안다면 개인 소득을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고용보고서가 월스트리트의 슈퍼스타 대접을 받는 두 번째 이유도 중요하다. 인플레이션율과 더불어 이 보고서가 산출한 실업률은 정치적인 다이너마이트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실업률이 급등하면 특히 선거가 있는 해에는 실업률에 대응하는 재정 통화 정책이 매우 빠르게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 두 번째 패러프레에서 보시면 올해가 사실 미국에는 중간 선거가 있는 해잖아요. 따라서 이 연준 입장에서 그리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고용보고서에서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연출되게 되면 바로 이 금리 인상을 멈춘다거나 조금은 슬로우 다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따라서 고용보고서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첫 번째 나온 이유도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이게 뭐냐면 고용보고서에는 여러 가지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고용보고서에 나오는 정보들을 통해서 월가의 스마트머니가 미리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도 이 매크로를 조금 이해하면서 고용보고서를 통해서 앞으로 주식시장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를 조금씩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건전한 그런 투자의 마인드를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욕심을 내서 많은 책의 내용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도 약간 지치는 것 같고요. 자, 책의 나머지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읽어보신다면 지금 읽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챕터는요. 미존의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고 제가 좋았던 점 3가지 그리고 조금은 아쉬웠던 점 3가지를요.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자,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제가 읽어보고 드렸던 첫 번째 장점은요. 매크로 경제와 주식시장의 관계를 비교적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매크로 그러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먼저 찾아오잖아요. 하지만 이 책은 제가 읽으면서 느꼈던 거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조금은 쉬운 용어로 설명이 좀 자세히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매크로 경제 사이클에 따라 적절한 투자 섹터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중단기적인 트레이딩 투자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다. 제가 방송 도중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보면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이 책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는 강추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반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트레이딩을 위한 투자의 기술적 내용이 많은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편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20년 이렇게 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하고 싶은데 만약에 이 책에 나와 있는 기술들을 일일이 반영을 하자면 조금은 제 투자 전략이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불편한 감정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고요. 자, 두 번째로 실전 적용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매크로의 변화 상황을 적절하게 파악하면서 대처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낼 거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경제 매크로라는 것이 계속해서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상당히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으신 분들한테 가능한 전략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20년 전에 쓰여진 투자의 고전책입니다. 책 내용은 너무나 좋긴 한데 문제는 현재 투자 환경과의 차이점이 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하시면서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챕터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챕터는 역시 Catch Me If You Want To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Catch Me If You Want To에서는요.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를 읽고 제가 좀 가장 좀 강조를 하고 싶은 4줄로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함께 읽어볼 내용은요. 추세는 당신의 친구다. 따라서 추세에 역행하는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오늘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책을 읽고 우리가 가장 좀 기억을 해야 되는 하나의 센텐스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자, 두 번째, 시장이 상승세일 때는 강세 업종의 강세 주식을 매입하라. 시장이 하락세일 때는 약세 업종의 약세 주식을 공매도하라. 그래서 두 가지의 가장 좀 쉬운 조언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지지선이나 그 아래에서 머뭇거리는 주식들은 추세를 거슬러 더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 다시 말해 상승장에서 저점에 이른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상승장에서 정점에 이른 주식을 매도하면 그것이 기존 저항선을 돌파한 다음 주식시장 전반의 상승세를 타고 새로운 정점에 도달할 경우 그야말로 대박을 놓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세 번째, 네 번째는요, 우리가 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좀 구체적인 조언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조언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단 하나의 슬라이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은요, 책 내용에 나오는 그런 구절인데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거래 스타일이나 전략에 상관없이 최소한 다음 세 가지 경우만이라도 거시적 관점을 가지고 대응한다면 주식 자산을 늘릴 수 있다. 첫 번째, 주식 시장의 추세를 따르라. 두 번째, 업종의 추세를 따르라. 세 번째, 주식시장 내 업종들 간의 관계, 주식과 채권의 통화시장의 관계를 살펴라 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중한 휴일에 미준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조금 더 양질의 컨텐츠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